제 이름은 예전에 박지성이었어요. 지금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는 공개적으로 진짜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탈북한 지 3년 지났지만 전략군에서 가장 기밀인 통신을 8년간 다룬 얼굴들은 모든 국경 초소에서 아직도 수배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입니다. 새 이름, 새 신분. 아직도 나를 스파이처럼 보는 나라에서 새 삶. 하지만 옛삼 지도자의 명령을 전달하며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명령을 전송하던 엘리트 통신병은 매일 밤 카메라 빨간 불빛이 나를 찾는 악몽으로 따라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속 비밀 기지에서 먼지 쌓인 콘솔 앞에 앉은 평범한 통신병 6명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밀폐된 정권의 최악 악몽이 되는지, 왜 필수 인력이라는 특권이 사실상 느린 죽음 선고였는지, 둘째, 평양에서 어머니가 굶어 죽는 동안 핵미사일 명령을 전송하는 기분이 어떤지, 가족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각 단어에 손이 떨리면서 주파수 교정하는 척하는 기분, 공포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되는 기분. 셋째, 24시간 열려있는 평범한 패밀리마트 밝은 불빛과 가득 찬 선반에 그렇게 평범한 슈퍼마켓이 왜 군대 사보타주 훈련받은 남자가 인스턴트라면 한 봉지 앞에서 무너지게 하는지. 왜냐하면 그 면봉지 앞 눈물이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깨달음이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장 깊숙이 불타오르게 느끼는 제가 사보타주 코드로 부순 생명이 전송했던 어떤 미사일보다 많았다는 것. 고위사령부 혼란이 가족 처형, 노동 단련대 아이들, 자유가 족쇄보다 무거워 자살한 친구들이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것. 하지만 그 라면과 눈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슈퍼마켓 통로까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하 통신실에서 시작됩니다. 북한 북부 산악지대 김철수가 유지보수 터미널에서 출력한 쪽지에 정확히 4글자 적힌 날. 비실 320 너만. 우리가 북한 전략군에서 한꺼번에 사라진 그날 고위 지휘부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권의 암호화된 통신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6명의 군 통신 요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바로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중앙사령부와 산속에 배치된 전략미사일 부대 사이의 실시간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제가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는 선제 공격과 대기 명령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서 탈북한다는 건 개인적이고 절망적이며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도망치는 군인이 등 뒤에서 총을 맞지 않기를 바라며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가장 기밀이 높은 부대 중 하나의 통신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만 사라져도 전체 네트워크가 무너집니다. 그 말은 살아남으려면 우리 모두가 정확히 동시에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6시간마다 우리의 동선을 확인하던 보위부 요원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건 우리를 정권에 묶어두던 바로 그 시스템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실제 군사명령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보냈습니다. 기술적 오류처럼 보였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작은 통신장애였죠. 하지만 모든 장애는 좌표였습니다. 신호의 모든 오류는 국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남한에 있는 이유는 그날 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다요. 왜냐하면 마지막 감시구역을 넘기 직전 우리 중 한 명이 모든 걸 망칠 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시면 북한군이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는 이유를 이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속였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 결정으로 몰고 간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나 죽음이 목덜미에 숨을 내쉬며 바짝 붙어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린 건 훨씬 더 나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통신실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면 막사로 돌아와 철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방 안은 습기 냄새와 동료들의 젖은 군화 냄새가 섞여 있었죠. 10시 정각에 불을 끄기 전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작전 교범을 검토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각자 우리가 뒤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52살이셨고 평양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하셨죠. 휴가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손이 전보다 더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엘리트 군사기지에서 하루 3끼를 먹으며 지내는 동안
어머니는 붓기도 안 되는 옥수수 배급으로 겨우 버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 동료 김철수가 침묵을 깼습니다. 아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구멍이 뚫려서 자기를 끌어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혹시 그냥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어머니가 먼저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엔 체포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3대 처벌. 그게 정권의 규칙입니다. 한 명이 실패하면 온 가족이 대가를 치릅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게 느껴졌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안 됐습니다. 막사 구석구석을 감시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살짝 고개만 끄덕이고 교범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글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방금 인정한 것을 지워줄 수 있을 것처럼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요. 왜냐하면 우리 중 한 명이 도망치고 나머지가 남으면 우리는 공모 혐의로 처형당할 테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자백할 때까지 그게 거짓말이라도 신문당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모두가 탈출을 시도했는데 누군가 도중에 붙잡힌다면 그 사람은 고문을 받고 말할 겁니다. 우리 모두를 고발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호적에서 지워질 겁니다. 그럼 선택지는 뭡니까? 남아서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간 정권의 명령을 계속 전달하는 것. 아니면 함께 떠나되 실패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단죄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 가는 것. 그날 밤 그 습하고 감시당하는 막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견딜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죄책감이냐,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죄책감이냐, 그리고 바로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병적일 정도로 세세하게 모든 걸 계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막사에서 그 대화를 나눈 지 3주 후, 교대 시간에 김철수가 쪽지를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통신 터미널 중 하나에서 출력한 거였죠. 기술적으로는 시스템 오류를 보고할 때만 써야 하는 유지보수 코드를 이용해서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실 3, 20, 너만. 비실은 예비통신실 중 하나로 본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을 때만 가끔 사용되는 곳이었죠. 새벽 3시 그곳은 콘크리트 관 같았습니다. 창문도 없고 천장에 깜박이는 전구 하나뿐이었고 아무도 몇 년째 업데이트하지 않은 구형 서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철수는 이미 꺼져 있는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 의자를 가리켰을 뿐이었죠. 이 기지의 통신 요원이 몇 명인지 알아? 철수가 서론 없이 물었습니다. 6명. 납번 2 교대조랑 야간조. 맞아. 6명. 철수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중 한 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시스템이 무너져. 평양에서 증원을 데려와야 할 거야. 네트워크를 복구하는데 최소 48시간은 걸릴 거고. 근데 만약 우리 6명이 철수가 말을 끊고 제가 생각을 마무리하길 기다렸습니다. 만약 우리 6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통신이 완전히 두절돼. 고위 지휘부가 며칠 동안 눈이 멀 거야. 국경 순찰대를 조정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를 추적할 수도 없을 거고.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희망 같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6명이 동시에 사라지면 그건 우연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그 자체로 보일 겁니다. 조직적인 계획이요. 그 말은 정권이 우리를 일반 탈북자처럼 찾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고위급 군사 반역자로 취급하겠죠. 특수부대를 보낼 겁니다. 군견, 드론, 국경 근처 마을마다 정보원을 풀고요. 그럼 어떻게 그걸 우연처럼 보이게 만들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목소리를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낮추고 모든 걸 바꿔놓은 말을 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필요 없어. 공격처럼 보이면 돼. 저는 그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공격? 생각해봐. 철수가 계속했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죠. 통신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되고 모든 주파수에 대규모 간섭이 생기고 서버가 과열돼서 꺼진다면 고위 지휘부는 뭘 생각하겠어?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외부 사이버 공격이라고 생각하겠지. 남한이나 미국의 사보타주라고. 철수가 웃었지만 안도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단 한 장의 카드에 걸었다는 걸 막 깨달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들이 공격을 조사하고 가짜 IP 주소를 추적하고 서버 로그를 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이미 국경을 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기술적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하려면 진짜처럼 보이는 시스템 붕괴를 프로그래밍해야 했습니다. 그냥 서버를 끄고 뛰쳐나갈 수는 없었죠. 설득력 있는 디지털 흔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상된 데이터 패킷, 외국 IP 주소에서의 접속 실패 시도, 통신 포트의 트래픽 과부하 같은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6명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정확한 순간에 자동으로 시행돼야 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탐지 못하게 그걸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불확실함을 봤습니다. 그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코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시스템의 다른 모듈들에 숨겨야 해. 한 번에 다 하면 탐지 알고리즘이 의심스러운 활동으로 표시할 거야.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2달. 아마 3달.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터미널이 아니라 물리적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계획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한 명 추가될 때마다 위험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끊어질 수 있는 사슬의 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누구 생각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호, 야간 유지보수 기술자야. 의심 안 받고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어. 박민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고 꼼꼼하고 자기 일에 거의 강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에서는요. 만약 거절하면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우리를 고발하면 철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장에 깜빡이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어.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어차피 죽어. 그냥 더 천천히. 그날 밤 비실을 나서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탈북에 대해 얘기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공범이 되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공범은 범죄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고 박민호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우리는 5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놓고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본관 복도마다 달린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움직임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고 통신병과 정비병이 한 곳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의심스러운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박민호는 매일 밤 10일 쉬면 서버동으로 들어와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먼지 필터를 청소하고 새벽 2시가 되면 정확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온도, 전압 변동, 기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까지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다가 철수가 말하지 않은 한 가지를 제가 따로 발견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그는 절대 식당에 오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정비병들과 병사들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때 박민호는 항상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쟁반을 들고 싱크대까지 가서 직접 씻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일을 하는 인원이 따로 있음에도 말이죠. 그건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민호가 본관 서버실에서 한 서버를 점검하고 있을 때 저는 준비해둔 기술적인 구실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C7 서버 좀 봐줄 수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어 패널의 온도가 들쭉날쭉하게 찍히는데 이게 센서 오류인지 실제 문제인지 판단이 안 돼서요. 박민호는 수첩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하더니 마치 정답이 뻔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C7 센서는 오차 범위가 2도입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면 정상이고 그 이상이면 그건 센서 문제가 아니라 냉각 블록 전체 문제입니다. 말투는 빨랐고 약간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설명을 이미 수십 번은 해본 사람처럼요. 얼마나 출렁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3도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탁 닫았습니다. 공격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결정 내린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를 C7 서버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서버실에서도 특히 조명이 약한 구석이었고 주요 카메라 시야에서도 약간 비껴나 있었습니다. 제어 패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리 수치를 조작해둔 상태였으니까요. 박민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버 뒤쪽으로 돌아가 냉각팬을 하나씩 손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더니 마치 수술이라도 하듯 한 부품 한 부품을 비추며 살폈습니다. 집중하는 그의 얼굴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계만 있는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민호가 서버 안쪽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철수가 우리 뒤쪽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다른 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면서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여러 번 서로 동선을 맞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박민호는 자신이 고립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비병, 철수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서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고 손전등 불빛은 서버 내부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이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의 실리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눈만은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인지 기회인지 어느 쪽인지 따지고 있었죠. 우리한테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소리를 지르기 전에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오라고 하거나 우리를 신고하려고 한다면 박정비병은 이 방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건 빈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셋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압 전류와 복잡한 배선으로 가득한 서버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감전사했다고 보고해도 아무도 두 번 묻지 않을 겁니다. 장비 점검 중 사고였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박민호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선을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떼지 않은 채로요. 오른손이 허리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자석 드라이버가 꽂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나사를 조이는 도구일 뿐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도구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모르는 척 연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박민호 역시 언젠가 탈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걸요. 계획이 없었을 뿐,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 그 생각만은 이미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철수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나갈 겁니다. 전략군 통신요원 6명 전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정확한 순간에 통신 시스템이 붕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내부 자폭이 아니라 외부 사이버 공격처럼 보여야 합니다. 박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차곡차곡 머릿속에 쌓아 올리는 사람, 특유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6개월 전이 아니고 왜 6개월 후도 아닌 지금이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철수와 저는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2달 후면 우리 중 3명이 동해안 쪽 다른 기지로 전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건 정해진 순환 규칙이었습니다. 통신요원은 같은 부대에 18개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꾸미고 있는 바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정권 나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한번 흩어지면 다시는 이 6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스템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2달 후면 우리 셋이 다른 기지로 옮겨집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은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에도 서버 옆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금속 케이스에 기대고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탈진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여동생은 노동 단련대에 있습니다. 그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쪽 라디오를 들었다는 이유로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6개월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여동생은 지금 16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놔두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죽일 겁니다. 이어진 침묵은 공기 자체를 무겁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비슷한 사연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계획에 실패하는 순간 누군가의 가족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 것도 그들의 것도. 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철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반으로 접힌 상태 그대로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코드 조각과 서버 구조에 대한 기술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버에 직접 설치해야 하는 모듈들입니다. 나는 터미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당신은 정기 점검이라고 말하고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요. 박민호는 종이를 펼쳐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번에 전부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몇 주에 걸쳐 나눠서 심어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6주, 길어도 7주. 그리고 시스템 붕괴가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 최소한 며칠 전에는 알려줘야 합니다. 저도 그 시간에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철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민호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부대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나누기로 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 악수 한 번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칼이 우리를 향해 내려올지 아니면 족쇄를 끊어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 다음 4주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옥이었습니다. 막사 복도를 걸을 때 우리는 여전히 완벽한 통신병들이었습니다. 군사 명령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주파수를 오차없이 교정하고 기밀 메시지를 마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문적인 제스처, 완벽한 억양으로 외치는 예, 알겠습니다. 뒤에는 의심과 두려움, 서로를 향한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일의 무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처음 제안했던 김철수는 점점 편집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근무 중 해안 미사일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던 어느 밤 그는 제 팔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네가 이지훈을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라고. 그는 눈을 부릅뜨고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 말한 거야? 이지훈은 우리 6명 중 막내, 겨우 23살 된 6번째 통신병으로 아직 계획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냥 날씨 얘기만 했다고 장담했지만 철수는 제 어머니 목숨을 걸고 맹세할 때까지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속삭임으로 시작했던 이런 상호불신이 그룹 내 진짜 위험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민호는 서버실에서 인간이 아닌 듯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코드 조각을 하나씩 설치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손이 떨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느 날 기술직 화장실에서 그를 봤는데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놓고 싱크대에 몸을 기울인 채 10km를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쾅 닫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나갔습니다. 그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번 코드를 설치할 때마다 자기관에 못 하나를 박는 기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금 멈추면 우리가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직 그럴 배짱은 없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균열은 그룹 내 가장 연장자인 최성민에게서 왔습니다. 15년 차 통신병으로 군대에서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민이는 시스템을 믿던 사람, 자아 비평 시간에 지도자 교실을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고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시에만 쓰이는 비상 주파수 접근권을 그가 쥐고 있어서 끌어들였지만 이제 그의 믿음이 최악의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층 휴게실 폐쇄구역에서 열린 비밀 회의 자리 몇 달째 카메라가 고장나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에서 성민이가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터뜨렸습니다. 먼지 쌓인 테이블 주위에 낡은 의자에 앉아 야간 훈련 좌표라고 속인 가짜 종이를 돌리던 중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이건 조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죽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에게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개들로 기억될 겁니다. 제 아이들은 아비가 반역자였다고 평생 알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씹을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수만이 용기 아니면 광기를 발휘해 대답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성민이 얼굴 바로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아이들이 배고파 죽는데 랍스터만 처먹는 살인마를 숭배하는 게 네 조국이냐? 성민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하얗게 물어뜯을 뿐이었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공통 목표로 뭉친 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발각될 공포로만 연결된 6명의 망가진 남자들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일주일 후 이지훈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배제해둔 그 막내가 공유 근무 시간에 너무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 왜 백업 주파수에 간섭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밤 보조 송신기를 교정하던 중 그가 물었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거 아닐까요? 순진하고 호기심 어린 톤이었지만 우리에겐 사이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철수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지훈이 뭔가를 눈치챘거나 더 나쁜 경우 누군가에게 들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 없이 그는 서버실에 있었으니까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0분간 히스테릭한 속삭임으로 이지훈을 어떻게 할지 논쟁했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에 죽일지, 탈출 당일 밤 잠들게 해서 무력화할지, 아니면 계획 전체를 밝히고 배신하지 않기를 빌지. 3가지 중 어느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죽이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무고한 피를 묻히는 거고, 약물은 일찍 깨서 경보를 울릴 수 있고, 포함시키면 불안정한 23살 아이의 이상주의 때문에 위험이 6배가 됩니다. 결국 철수가 아무도 내리고 싶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출 당일 밤 깨어 이미 실행 중인 걸 보여줘. 합류하면 좋고,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저항하면 결국 죽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은 더 이상 정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인간적 긴장은 어떤 감시 카메라나 국경 순찰대보다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 너무 길어진 침묵, 복도에서의 우연한 스침까지 모두 최종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직장 동료에서 우리의 음모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로 변했고 밤에 깊이 잠들 만큼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신경은 벗겨진 전선처럼 노출되어 서로 스칠 때마다 불꽃이 튈 지경이었습니다. 박민호는 서버 물리적 공간에 코드 95%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진단 모듈, 유지보수 로그, 비상복구 프로토콜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조각들. 몇 년간 완벽하게 작동해온 시스템이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철수는 터미널에서 자신의 몫을 끝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 서버를 가리키는 가짜 IP 주소들,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 DDoS 공격처럼 보이게 만든 트래픽 패턴들, 10월 15일 새벽 2시 17분 정확히 야간 교대가 바뀌고 우리 6통신병이 마지막으로 제어실에 모이는 순간에 모든 게 실행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 밤 탈출 사흘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간적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자정 근무 중 북부 산악 미사일 4일로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메인 화면이 3번 깜박이더니 전에 본 적 없는 빨간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 활동 감지됨. 진단 모듈 삽입. 수동. 점검 필요. 심장이 씻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듈 삽입가 바로 박민호가 이틀 전 핵심 사보타주 코드를 심은 곳이었거든요. 오른쪽에서 보조 주파수를 교정하던 철수는 손에 쥔 연필을 떨어뜨리며 젠장이라고 속삭였고 반대편 비상 패널을 감시하던 성민이는 늑대가 피냄새를 맡은 것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평양중앙사령부에 2단계 경보를 보냈고 30초도 안 돼 보이부 장교가 등록부 노트와 함께 통신실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 특유의 텅 빈 눈빛으로 이미 우리를 유죄로 판결 내린 표정이었죠. 정기 점검입니다. 라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하며 진단 패널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우리 셋은 각자 자리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가장하며 화면에 얼굴을 붙였지만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과 관자놀이에서 울리는 처형 북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교는 우리 중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관리자 인터페이스에서 삽입 모듈을 열고 로그를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코드들을 중얼거리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철수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대를 보지도 않고 키보드로 빠르게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저도 아는 확장 자체 진단 시퀀스였죠. 시스템을 처음부터 재교정하며 일시적 이상을 지우는 명령이었습니다. 시스템 자체 진단 실행 중입니다라고 그는 완벽한 전문가 톤으로 큰 소리로 선언했고, 장교가 의심스러운 로그라인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릴 때 정확히 화면이 깜박였습니다. 빨간 메시지는 사라지고 평소처럼 진단 완료 시스템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이부는 노트에 뭔가 적더니 우리 셋을 10초간 영원 같은 침묵 속에서 노려보다가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성민이는 몇 분간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고 떨리는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가까웠어. 코드가 사흘 일찍 작동하면 다 죽어. 박민호까지 포함해서. 철수는 대답 대신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이미 됐어. 돌아갈 길 없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스템 경고보다 더 무서운 걸 봤습니다. 왼쪽 위 모서리 보안 카메라의 빨간 녹화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거 봤어? 제가 카메라를 슬쩍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둘 다 동시에 고개를 돌려봤고 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처럼 깜빡이는 빨간 불빛. 카메라의 그 불규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민호의 코드가 이미 보조 시스템들을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 붕괴 전에 연결을 테스트하는 거였죠. 우리는 탈출 48시간 전에 그게 시작되도록 계획했는데 사흘 전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메라들이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의심을 사면 건물 전체를 수색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코드를 멈추면 몇 달간의 노고가 물거품이고 박민호가 설치자로 드러납니다. 조기 실행 위험을 안고 밀어붙이거나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근무 후 우리는 디젤 발전기 뒤 폐쇄 정비실에 5명, 아직 이지훈 없이 모였습니다. 박민호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얼굴은 제가 탔고 손에는 서버 페이스트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경고와 카메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30초간 아무 말 없이 깨진 시멘트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8시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시스템이 계속 연결을 테스트하면 총 붕괴가 일찍 시작될 겁니다. 철수가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걸요. 확실해.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했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는 10월 15일이 더 이상 선택한 날짜가 아니라 코드가 강요한 카운트다운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괴물을 만들었고 이제 그 괴물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그보다 빨리 국경으로 달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10월 15일이 왔습니다. 새벽 2시 17분. 주제어실은 6대의 동기화된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사일 주파수, 해안 포대 위치, 고위사령부 직통 라인을 보여주는 화면들. 우리 6명이 마지막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송신기를 교정하고 성민이는 비상 패널에, 박민호는 보조 터미널에서 유지보수 로그를 점검하는 척하며 저는 백업 주파수를 모니터링하고 최병장은 위성통신에, 그리고 이지훈 그날 밤 드디어 계획에 포함되는 완벽한 알리바이로 기상 스테이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냉각팬의 지속적인 윙윙거림과 가끔 들리는 키보드 타자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공기가 정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건물 전체가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새벽 2시 17분 3초, 철수가 콘솔에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극적인 폭발도, 귀를 찢는 경보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6대의 모니터가 동시에 가볍게 깜빡였을 뿐입니다. 마치 시스템이 질식하기 전 깊은 숨을 들이키는 것처럼 1단계 시작됐어. 철수가 고개도 들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묘하게 시작됐습니다. 보조 주파수의 작은 간섭들, 무작위 오류처럼 로그에 나타나는 손상된 데이터 패킷들, 30초 간격으로 3도씩 올라가는 서버 온도. 시스템은 단계적 사이버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2시 19분에 당직 장교가 실에 들어왔습니다. 상황 보고하라.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룹 중 가장 안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성민이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보조 주파수의 경미한 간섭입니다. 장교 동무. 아마 태양 폭풍일 겁니다. 재교정 중입니다.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주에 태양 폭풍 보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심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철수가 2단계까지 21분이라고 속삭였고 우리 모두 뱃속에 첫 매듭이 묶이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 보안 시스템이 지속적 이상을 감지해서 3단계로 확대하는데 정확히 23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2시 35분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주 패널에 트래픽 과부하 감지됨, 외부 출처 확인됨이 떴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코드가 서울, 도쿄, 워싱턴 서버에서 조정된 공격을 시뮬레이션하며 가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 보안 카메라가 귀에 들릴 정도로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빨간 불빛이 노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결 실패 신호.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카메라는 3단계에서 고장나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코드가 가속됐어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예상보다 대역폭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시스템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출구를 봉쇄하기까지 6분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억지로 끌어들인 젊은 이지훈이 자기 스테이션에서 청각적으로 과호흡하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어요. 못해요. 기상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철수가 스프링처럼 돌아서며 지훈의 어깨에 손가락을 너무 세게 박아넣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닥치지 않으면 여기서 죽여. 이를 갈며 쉿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쇼크 상태였습니다. 눈이 튀어나와 메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엔 3단계 경보 부분 대피 명령이 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훈 스테이션의 전원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뽑아 기술적 고장처럼 보이게 하고 기상 스테이션 다운, 즉시 교체 요청합니다. 라고 전문가적 패닉을 시뮬레이션하며 소리쳤습니다. 60초 후 2명의 보안 장교가 실에 난입하며 혼란이 배가 됐습니다. 즉시 대피, 외부 사보타주 가능성. 첫 번째가 권총을 뽑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6은 완전한 혼란을 가장하며 일어섰습니다. 플랜 B는 공격의 피해자인 척하며 건물을 빠져나가는 것. 하지만 그때 절대적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보조 스테이션에 있던 박민호가 코드를 모니터링하는 데 쓴 관리자 인터페이스를 닫는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화면에 명확히 모듈 삽입 활성화 87% 실행이 보였습니다. 장교 한 명이 그걸 보고 두 걸음에 다가와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소리쳤고 제 온몸 근육이 총성을 기다리며 수축했지만 철수가 비인간적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총성은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뒤에서 장교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고 반역자들 시스템을 사보타주하고 있어 라고 외치며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장교가 권총을 겨눴지만 성민이가 통신병에 알리 없는 레슬링 동작으로 다리를 쳐서 쓰러뜨렸습니다. 그 절대적 혼란 속에서 비명, 넘어가는 테이블, 떨어지는 의자. 저는 마비된 지훈을 붙잡아 비상구로 밀어넣었고 박민호는 해머로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닫았습니다. 주조명이 깜빡이고 죽으면서 우리는 복도로 나왔고 비상발전기가 최소 조명만 활성화하며 모든 주요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반쯤 어두운 복도를 심장이 목구멍에 걸린 채 달리며 멀리서 첫 사이렌과 출구 봉쇄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는 걸 들었습니다. 정확히 90초의 우위를 얻었지만 건물 전체가 최고 경보 상태였고 국경 순찰대는 5분 안에 사살 명령을 받을 겁니다. 옆에서 뛰던 박민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코드. 우리 없어도 3분 안에 실행됩니다. 앞에서 이끌던 철수가 어깨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전부야. 숲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출구 쪽 모퉁이를 돌면서 통신동에서 빠져나와 기지를 둘러싼 짙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풍에 뒤틀린 소나무들 사이로 새벽 없이 어두운 밤 철수가 앞장서서 V자 대형으로 달렸습니다. 몇 달간 훔친 위성 지도를 외운 길 뒤에서는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기지 주변을 비추는 손전등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정확히 3분의 우위를 얻었지만 중국 국경 남한으로 가기 전 첫 정거장까지 정확히 9km 남았고 야간 순찰대는 15분 정각마다 순환했습니다. 옆에서 달리던 박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코드, 벌써 다 무너졌을 겁니다. 통신이 끊겼어요. 눈이 멀었을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소리였죠. 왜 그런지 모두 알았습니다. 절박하게 달리며 심장이 귀에서 울리고
다리가 불타오를 때 유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섬유 공장에서 이미 정권 요원들에게 끌려간 어머니, 노동 단련대에 있는 박민호 여동생, 성민이 아이들 살아남는다면 반역자의 자식으로 평생 살겠죠.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매걸음 가파른 경사에서 교환하는 눈빛마다 느껴졌습니다. 잠시 2분에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코드 활성화 45분 후 비상 손전등 아래 검고 빠르게 흐르는 물,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이전에 익사한 배신적인 물살, 철수가 강가에 멈춰 방수주머니에서 훔친 GPS를 꺼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최적 교차 지점, 다음 순찰대 7분 후. 하지만 그때 우리 모두를 파괴할 뻔한 마지막 타격이 왔습니다. 탈출 이후 조용히 달리던 이지훈이 진흙탕 강가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어요. 가족들, 제 탓에 죽일 거예요. 배낭을 벗으려 애쓰며 흐느꼈습니다. 그 말은 뱃속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같은 걸 느꼈지만 그는 소리내 말해버렸고 생존의 침묵 계약을 깼습니다. 성민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고 단련된 베테랑에게 처음 보이는 부성애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들어, 지훈아, 여기 남으면 죽어. 그러면 내 가족은 2배로 죽어. 적어도 누군가 언젠가 네가 살아서 왔다고 말할 가능성은 줘.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강을 보았습니다. 해결책처럼요. 박민호가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한 냉정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코드 설치에 썼던 자석 드라이버를 꺼내 지훈 목에 대고 일어나든지 지금 건너게 해주든지 라고 무감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눈 커다랗게 뜨고 움직이지 않았고 영원 같은 1초 동안 박민호가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북쪽 순찰대 800m의 손전등 소리치며 본능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무릎까지 차가운 물에 들어가 성민이와 제가 지훈을 끄는 동안 뼈를 내는 추위와 물살이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물소리와 숨소리만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서 39분의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정적 클라이맥스는 중국 땅에서 왔습니다. 철수가 희미한 손전등 아래 돌아서며 우리 모두가 피하던 말을 했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모든 걸 잃었어.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살아있어. 지금은 박민호는 말없이 드라이버를 넣었지만 손이 제멋대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습한 땅에 주저앉아 토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결과였죠. 몇 달 전 철수가 라디오 에어가 주파수에 숨긴 코드로 연락한 중국 인신매매업자 집결지로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각자 악마와 싸우며 침묵으로 걸었습니다. 새벽녘에 국경마을의 먼 불빛을 봤을 때 처음 희망 비슷한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코드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눈이 멀고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평생 지고 갈 죄책감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통신 시스템만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삶들, 가족들, 미래들을요. 남한에 도착한다 해도 그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중국에 들어온 첫 48시간은 생사 사이의 공허한 시간이었고 모든 그림자가 중국 정보원이나 우리를 송환하기 위해 돈 받은 북한 요원일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연락한 인신매매업자들이 새벽 4시 30분에 녹슨 화물 트럭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썩은 쌀 자루와 방수포 사이에 처박고 무라산까지 완전 침묵. 말하면 내가 직접 넘겨줌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라산은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광산 도시로 거기서 교통수단을 바꾸고 2년치 중국인 월급에 해당하는 돈으로 가짜 여권과 몽골 가이드를 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신체 묘사를 모든 국경 초소에 돌린 정권의 확신이었습니다. 20살 후반에서 40살 남성 6명, 훔친 군복, 북한 억양, 트럭이 포장도 안 된 도로를 덜컹거리며 쌀 발효 냄새와 땀 냄새가 밀폐된 공간에 차올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탈출 중 억눌렀던 인간적 긴장이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강에서 일어난 일로 아직 쇼크 상태인 이지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떨며 동생, 8살인데 정치 고아원 보낼 거야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성민이가 위로하려 손을 뻗었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인신매매 업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오해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박민호는 완전한 침묵에 빠져 방수포 한 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코드 한 줄 한 줄을 머릿속으로 재실행하며 탐지 확률을 계산하고 이 기회가 완벽한 사보타주 덕분인지 아니면 지금쯤 시스템 복구 중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수만 리더다운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도 균열을 보였습니다. 6시간째 여행 중 이름 없는 마을에서 트럭이 기술 정지를 했을 때 우리를 꺼내 통제된 수분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개울가에 정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폭발했습니다. 건물 대피 때까지 침착했던 최성민이 철수를 향해 처음 보는 분노로 눈을 부릅뜨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우리를 여기로 끌어들였어. 네 완벽한 계획 때문에 지금 함흥에서 내 아내 신문받고 있고 내 딸들은 네 미친 짓 때문에 감방에서 자고 있어. 철수는 3초간 그를 똑바로 보더니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시스템을 믿지 않았으면 네 딸들은 지금 감방이 아니라 굶어 죽고 있을 거야. 정밀한 일격에 성민이는 말문이 막혀 물리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 조용한 대치가 그룹의 결정적 뭔가를 부셨습니다. 더 이상 공통 목표로 뭉친 탈북자가 아니었습니다. 실패 냄새 나는 트럭에서 한정된 공간을 놓고 경쟁하는 6명의 개별 생존자였죠. 박민호만 중재하려 나중에 싸워 일단 살아 라고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지훈이 아무도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착하면 어떡해? 남한에서 우리는 뭐야? 구원받은 반역자?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탈북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새벽의 잿빛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자유가 존엄성보다 가치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둘째 날 해질녘 무라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쳐 있었고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여권은 품질이 형편없었습니다. 사진 흐릿하고 잉크발에 나지만 북쪽 화물열차 여행에는 충분했습니다. 위험 최소화 위해 셋씩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철수, 성민이, 저는 석탄 화물칸, 박민호, 최병장, 지우는 비료칸. 탈출 이후 처음 분리됐고 배가 꺼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열차 1200km의 영역과 출발하며 깨달았습니다. 두만강에서 진짜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화물열차 여행은 인간적 한계를 시간 단위가 아닌 고통 단계로 재는 5일간의 지옥이었습니다. 석탄 화물칸은 폐 속으로, 눈 속으로, 발물집 속으로 검은 먼지가 스며드는 이동하는 관. 철수, 성민이, 저는 이 시간씩 번갈아 자며 항상 한 명이 화물칸 문을 지켰습니다. 중국 인신매매업자들이 북한의 현상금에 배신할까봐요. 먹거리는 딱딱한 비스킷과 녹슨 금속통의 탁한 물이었지만 배고픔은 기술정지에서 발각될 상시 편집증에 비하면 사소했습니다. 열차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정지하고 멀리서 들리는 중국어 목소리는 북한 사람들 외침일지도 모르는 공포였습니다. 6일째 새벽 몽골 초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시체로 착각될 만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화물칸 문을 열었을 때 바람에 단련된 얼굴의 몽골 장교가 임시 국경 초소에서 우리를 이국적 표본처럼 봤습니다. 북한 군 탈북자들입니다. 철수가 라디오 전송으로 배운 기본 영어로 말했습니다. 몽골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질문이 우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반역자입니까? 탈북자입니까? 차이는 생명선이었습니다. 군사 반역자는 평양과 교환 가치가 높았고 일반 탈북자는 덜했죠. 철수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했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장교가 서버 기름때 묻은 손을 가리키며 거짓말. 큰 걸 사보타주했군. 평양이 높은 현상금 걸었어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성민이가 중국 대치 이후 처음으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살인자들과 거래할 상품이 아니다. 몽골인이 웃으며 우리를 양목재 감옥에 가뒀습니다. 상급자와 확인 중이라면서요. 다음 24시간이 그룹의 진짜 감정적 기점이었습니다. 양과 분뇨 냄새 나는 창문 없는 오두막에 갇혀 시간 개념이 사라지며 부서진 고백과 최종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철수가 처음으로 6개월 전 인신매매업자들과 연락해 조기 발각 위험을 무릅썼다고 인정했습니다. 성민이는 남한 초기 신문에서 북에 남은 정치적 가족 보호를 위해 역할 축소 거짓말을 할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통신 코드가 담긴 USB를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용이 아니라 운영자로서의 옛 삶의 유일한 증거라면서요. 그리고 강의 후 카타토니아 상태였던 이지훈이 섬뜩할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송환되면 여기서 죽여달라고 할 겁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송환보다 죽음을 택할 겁니다. 그 말이 최종 촉매였습니다. 모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개별 생존이 집단 인간성을 파괴한 확신 때문이었죠. 둘째 날 해질녘 몽골 장교가 돌아와 모든 걸 바꿔놓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한이 수락함, 울란바토르의 외교 항공기. 하지만 그룹 분리, 개별 신문, 분리는 잔인했습니다.
낡은 지프에 태워 군 공항으로 가는 동안 스토로브 불빛이 끝없는 초원을 가르는 남한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NIS 요원 2명의 호위 속에 가장 먼저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폭탄 취급하더군요. 성민이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 모두를 안아주고 첫 육체 접촉 조종석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민호는 말없이 올랐지만 주머니 속 USB를 부적으로 쥐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몽골인들이 다리 안 움직이는 글을 들어 나를 실었습니다. 마지막 제 차례였습니다. 몽골 보랏빛 하늘 아래 비행기 계단 오르며 NIS 요원이 완벽한 남한말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뭘 사보타주 했습니까? 더 잃을 게 없어 완전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통신 핵심, 놈들을 눈멀게 했습니다. 요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맙소사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습니다. 몽골 위에 해가 지며 서울로 이륙할 때 창밖으로 철수 비행기가 평행하게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로 향하는 두 빛점.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북한에서 탈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밀폐된 정권을 묶던 침묵의 장막을 찢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대가 파괴된 가족들, 갈라진 영혼들은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남한 도착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새로운 감옥이었죠. 비행기가 인천에 새벽 6시 47분에 착륙하자마자 실험쥐처럼 분리됐습니다. NIS의 하얗고 무감각한 방에서 48시간 격리, 플라스틱 쟁반에 반짝이는 하얀 쌀, 아삭한 김치, 본 적 없는 고기가 나왔습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문관이 공식 미소로 말했지만 눈빛은 영웅인지 위협인지 결정하기 전에 다 말하라였습니다. 몇 주간 개별 신문, 심은 코드 하나하나, 가짜 IP들, 내린 결정들, 전략군에 정확히 어떤 구멍을 냈는지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문은 서울에 풀려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처음 혼자 거리로 나갔을 때 강남을 유령처럼 걸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깜빡이는 네온사인, 엄마 집값보다 비싼 스마트폰 광고, 제주도 휴가 얘기하는 디자이너 코트 입은 여자들, 24시간 패밀리마트 앞에 멈췄습니다. 개념 자체가 SF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산물 매운맛, 크림 카보나라, 바삭한 치킨 등 상상도 못한 인스턴트 라면 선반, 아무거나 집어카드로 결제 플라스틱 돈 처음 했고 3분 후 마이크로웨이브가 삐익 울리자 계산대 앞에서 터져 울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절대 모를 풍요로움 때문이었죠. 문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위치가 명확했습니다. 통신병, 대위 계급, 지도자에 대한 절대 충성. 여기선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인천 교회 원룸, 사용법 모르는 가전제품들, 마이크로웨이브가 제일 쉬웠다과 주의회, 자유사회생활법 가르치는 통합조언원, 첫 수업은 서울 지하철, 티마니 카드, 번호 매긴 노선, 스크린마다 K-팝 광고, 첫 주 3번 길 잃고 역 벤치에서 울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증오는 예측 가능했지만 여기 무관심은 영혼을 빨아들이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더였던 철수는 홍대 술집에서 매일 남한 배신자들 소리 지르며 싸구려 술에 찌들었습니다. 성민이는 자본주의자한테 구걸 안 해. 정부 지원 거부하고 이태원 모텔 화장실 청소로 하루 14시간 일했습니다. 박민호는 한 달간 사라졌습니다. 자살했는지 자진 귀환했는지 모를 때까지 결국 강북 PC방에서 중국 기업의 프리랜스 매레어 프로그래밍하며 발견됐습니다. 강에서 울던 지우는 자살 시도로 2번 입원. 아무도 없는 자유는 감옥보다 나쁘다고요. 위성통신 최병장만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소규모 통신사 취업하고 직장 여친도 생겼죠. 하지만 마포 작은 원룸 방문 시 침대 옆 북한 아이들 사진을 천으로 덮은 게 보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버리지도 못하는 유령들, 최악은 잠 못 이루게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매일 밤 공장에서 끌려가는 엄마 꿈, 노동단련대에서 비명 지르는 박민호 여동생, 전략군 반역자 아비를 배운 성민이 아이들 꿈에 식은땀에 젖어 깨고 TV를 켰습니다. 또 이해 불가사치, 국경 군사 증원, 뉴스 보며 미소 짓는 앵커가 대규모 탈북계 가능성 추측했습니다. 우리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닫을 수 없는 정권 균열을 냈죠. 하지만 그 균열이 사랑하는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도착 6개월 후 신촌 평범한 카페에서 처음 6명 모였습니다. 통신병 시절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철수는 싸구려 술로 20킬 직졌고 성민이는 세정제 손, 박민호는 10살 늙었고 지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라떼 가득한 테이블 둘러앉아 철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해냈어. 살아남았어. 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렀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들 보며 두만강 이후 처음 평화 비슷한 게 느껴졌습니다. 건강하거나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잃은 걸 함께 슬퍼할 수 있어서였죠. 통신실 그 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버 윙윙거리는 소리에 땀에 젖어 깨어납니다. 안산 작은 원룸에서 살고 중소물류회사 네트워크 기술자로 일하며 매달 탈북자 가족 돕는 NGO에 익명 송금합니다. 부자도 유명인도 아니고 KBS 다큐에서 전략군을 눈멀게 한 영웅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 후회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돌아보며 깨달은 건 자유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통신망 부재고 고위사령부의 72시간 치명적 혼란 줬고 우리가 알지 못할 남한 생명을 아꼈을 겁니다. 하지만 대가는 가족, 정체성,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탈출 6개월 후 어머니가 재교육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건넌 사촌한테 들었어요. 박민호 여동생은 가족 반역자로 공개 처형됐고 성민이 아이들은 평양 친척집에서 감시 속에 삽니다. 철수는 기자 폭행으로 감옥, 지우는 작년에 자살,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교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유는 당신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북한에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기선 매일 스스로 발명해야 합니다. 호기심거리 이국인이나 잠재적 위협으로 보이는 세상, 주문 안 한 커피에 감사합니다. 말하는 법, 대통령 공개 비판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 배우기. 자유는 아름답지만 무섭고 풍요롭지만 뿌리 없으면 공허합니다. 남한, 미국, 어디서든 이 영상 멈추고 채널 바꿀 자유를 가진 당신들에게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는 누군가 모든 걸 걸어 얻은 생명입니다. 영웅이나 악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죄책감과 떠나는 죄책감 사이에서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쳤지만 다시 해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안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사보타주 후 북한 통신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내가 줄줄 꿰고 있던 전략 부대를 아직도 완전히 추적 못하는지, 북한 군사 구조에 영구적 구멍을 낸 보통 통신병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클릭하세요. 남한 정부가 아직 기밀 취급하는 기술적 디테일들 알려드립니다. 서둘러야 해요. 곧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음에 자유를 비판할 때 그걸 얻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드는지 생각해보세요.